평양의 메아리. 지금 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쇠를 만진 용접 기술자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참석한 최연암 진수식. 조국의 바다를 지킨다. 그는 평생의 자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3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딱, 쇠 꺾이는 소리. 155m 함정 침몰. 보이부 검은 승용차. 용접은 예술이 아니라 충성이다. 그 한마디가 30년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숙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최연암, 가라앉은 배와 살아남은 가족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을 쇠를 만졌습니다. 용접봉을 쥐고 불꽃을 튀기며 강철을 이어붙였습니다. 그 강철이 배가 되고 그 배가 조국의 바다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양 근교 조선소 김정은 원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최연암 진수식이었습니다. 북한 최신의 미사일 구축함, 길이 155m, 배수량 6,000톤급, 이지스함과 맞설 수 있다는 배였습니다.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고 붉은 리본이 잘렸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가 꺾이는 소리. 30년을 쇠를 만진 제 귀는 그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함정의 오른쪽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의 자랑이 죄가 됐습니다. 30년을 나라를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저는 숙청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최연암 기술간부 김영준, 그리고 제 가족이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1973년생입니다. 평양 역전구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조선소 노동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쇳가루 냄새를 맡으며 자랐죠. 평양기계대학 용접공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남포 조선소에 배치됐습니다. 22살이었어요. 처음 용접봉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 강철이 조국의 배가 되고 그 배가 바다를 지킨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죠. 첫 작업은 소형 경비정이었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철수야, 용접은 예술이다. 한 땀, 한 땀이 충성이야. 그 말을 가슴에 새겼죠.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던 때였어요. 하지만 조선소는 멈추지 않았죠. 당에서 군수물자 생산을 독려했고 저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배고팠어요.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혁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000년대 들어 미사일 고속정 건조가 시작됐어요. 저는 용접 기술을 인정받아 반장이 됐고 2010년 과장으로 승진했죠. 당원증도 받았습니다. 그때 아내 이현미를 만났어요. 인민학교 교사였던 현미는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죠. 결혼하고 아들 도현이가 태어났습니다. 도현이는 제 자랑이었어요. 공부를 잘했고 기술대학에 진학해 아버지 길을 따르겠다고 했죠.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조선소 당 비서가 저를 불렀어요. 김영준 동무, 중대한 임무가 있소. 심장이 뛰었습니다. 최연암 프로젝트 알고 있소?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프로젝트요. 이지스함에 맞설 수 있는 최신의 구축함이요. 침을 삼켰어요. 용접 품질 관리 책임을 맡아주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 때문이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미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최연암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소. 현미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여보, 그럼 우리 특각 아파트 받을 수 있을 거요. 현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려. 도현이도 기뻐했어요. 아버지, 신문에 아버지 이름 나올까요? 웃으며 도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름은 무슨, 당의 영광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이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요.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됐어요. 조선소는 스문의 시간 돌아갔습니다. 3교대 작업. 주말도 없었죠. 작업장 벽면에는 김정은 원수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속도전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키자. 매일 아침 6시 자아 비판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용접 작업에서 불량률 2% 발생했습니다. 제 경각심이 부족했습니다. 동무의 테마는 혁명의 발목을 잡는 행위요. 반성하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매주 한 번씩 자아 비판을 했어요. 그게 당원의 의무였으니까요. 함체가 점점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155m 길이의 거대한 강철 덩어리, 수직 발사대 64셀, 30mm 함포, 대한미사일 발사관. 제가 직접 용접한 이음매마다 제 땀이 배어 있었어요. 2025년 4월, 마지막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함체의 모든 용접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확인했어요. 균열은 없는지, 강도는 충분한지 30년 경력이 말해줬습니다. 완벽하다고. 동무, 진수식은 5월 22일로 확정됐소. 당 비서가 말했어요.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수님을 직접 뵙게 된다니. 진수식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현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오. 당신 자랑스러워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저는 행복했어요. 마지막 행복이었죠.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맑음, 기온 18도, 바람 초속 3m. 진수식하기 완벽한 날씨였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죠. 잠이 안 왔어요. 아니,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군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쉰둘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 조선소에 도착했어요. 이미 수백 명의 인부들이 배치 완료 상태였죠. 조선소 입구에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최연함 진수 만세. 함정 주변은 깨끗이 청소돼 있었고 단상이 설치돼 있었어요. 군악대가 악기를 점검하고 경비병들이 배치됐죠. 저는 마지막으로 함체를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이음매를 쓰다듬으며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완벽해. 문제없. 스스로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오전 9시 검은 승용차 행렬이 조선소로 들어왔어요. 김정은 원수님이었습니다. 군부 고위층이 수행했고 조선소장 박철호가 직접 안내했죠. 저는 100m 떨어진 곳에서 그분을 봤습니다.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고 사람들이 기립했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경고한다. 조선의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환호성이 울렸죠. 최연함 만세, 김정은 원수님 만세. 원수님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붉은 리본을 잘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함정이 경사로를 따라 물속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성공이다. 드디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함정의 앞부분이 물에 닿았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죠. 그때였어요. 쇠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쇠를 만진 제 귀는 그 소리를 정확히 알아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함정의 오른쪽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어요.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뭐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물보라가 더 크게 튀었고 함체가 더 심하게 기울었어요. 이런. 조선소장 박철호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멈춰. 당장 멈춰라. 와이어를 당겨.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함정의 오른쪽 절반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왼쪽은 하늘로 치솟았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가라앉는다. 어떻게 된 거야? 김정은 원수님이 돌아섰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분노가 느껴졌죠. 수행원들이 급히 원수님을 에스코트했고 검은 승용차가 빠르게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럴 수가. 주변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고함이 터져 나왔죠. 그때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검은 제복, 빨간 완장, 냉혹한 얼굴. 현장 봉수에 아무도 나가지 마라. 요원 하나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서라. 움직이지 마.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현미가 달려왔어요. 여보, 진수식 어땠어요? TV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도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현미가 물을 따라줬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녁 7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조선 TV 뉴스였어요. 아나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최연암 진수식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나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조치 중입니다. 성공적. 제 귀를 의심했어요. 뉴스는 사고를 축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이라는 것을. 곧 누군가는 피를 봐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차례는 언제일까? 현미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저도 현미 손을 꽉 잡았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러웠을 작업장이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말을 아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제 자리로 걸어갔어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어제 한 동료가 말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요. 오전 10시 긴급 당회의 소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체 간부는 즉시 대강당으로 집결하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강당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수백 명의 간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표정들이 굳어 있었어요. 무대 위 단상에 당 비서가 올라왔습니다. 손에 문건을 들고 있었죠. 동무들. 마이크에서 날카로운 피드백 소리가 났어요. 어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오. 침묵. 일부 간부들의 반당적, 반혁명적 태만에서 비롯됐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대한 과실이 있었소. 당 비서가 종이를 넘겼어요. 첫째, 조선소장 박철호 동무. 조선소장 박철호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둘째, 설계부 부소장 리명철 동무. 셋째, 자재부 과장 최승호 동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위부 요원 6명이 들어왔어요. 검은 제복, 빨간 완장, 냉혹한 눈빛. 요원들이 호명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철호 조선소장 양쪽을 2명의 요원이 잡았어요. 일어서시오. 박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죠. 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는 순간 가족까지 끌려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요원들이 3명을 끌고 나갔습니다. 대강당 문이 닫혔어요. 당 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이 혁명의 적에게 내려지는 심판이오. 동무들, 경각심을 가지시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제 작업장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손글씨였어요.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갔어요.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제 주변에만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죠. 그냥 일어나서 나왔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빗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에 물을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정신을 차리게 해줬죠. 5월 25일 일요일, 평소 같으면 휴식이었어요. 하지만 긴급 작업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연암 복구 작업. 김정은 동지의 명령으로 6월 15일까지 재진수 완료. 불가능한 일정이었어요. 3주 만에 가라앉은 함정을 건져 올리고 손상 부위를 수리하고 다시 진수한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어요. 밤낮 없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함체 손상 부위 재용접을 지휘했어요. 용접봉을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용접을 시작했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손끝이 떨려서 이음새가 고르지 않았죠. 김동무, 정신 차리시오. 뒤에서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용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일까? 그 생각만 맴돌았죠. 5월 27일 화요일,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설계 담당 부소장 3명이 추가로 체포됐다는 거예요. 휴게실에서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리명철 부소장, 고문당하다가 다른 사람들 이름 댔대. 누구를? 설계팀 전원. 이제 용접팀 차례래. 숨이 막혔어요. 용접팀 책임자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소.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이가 책을 읽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잘못 없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용접만 했어.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이 나라에서 잘못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게 저일 수도 있었죠. 5월 30일 금요일 밤,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보위부 차량이었어요. 저는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드디어 내 차례인가. 5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10분이 지나자 차가 출발했어요. 천천히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운전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무표정한 얼굴. 차가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몰아쉬었죠.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미가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울었던 거예요. 여보, 현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저도 현미를 안았습니다. 나도 무섭소. 그날 밤부터 저는 잠들 때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꿈꿨습니다. 똑똑똑, 보위부가 오는 소리.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게 제 차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새벽 2시,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현미도 벌떡 일어났어요. 도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죠. 아버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누구?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다. 문 열어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제복, 빨간 완장,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김영준 동무? 그렇습니다. 한 요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내일, 아니 오늘 오전 9시 도 보위부에 출두하시오. 서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면, 요원들이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렸어요. 현미와 도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죠. 거실로 걸어가 주저앉았어요. 현미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출두하면 안 돌아올지도 모르. 현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도현이가 물을 떠왔습니다. 아버지, 물 드세요. 받아 마셨어요.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20분. 출두까지 7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거실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죠. 현미와 도현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떠나야 합니다. 현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도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출두하면 끝이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끝나는 거요. 현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어디로요? 어떻게요? 중국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미가 제 얼굴을 빤히 봤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낫소.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압록강은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다시 침묵. 현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가자면 가야죠. 도현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방법을. 도현아, 아버지, 제 친구 중에 중국 쪽 사정 아는 애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새벽 6시, 도현이가 나갔습니다. 현미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뭘 가져가야 할까요? 최소한만. 옷 몇 벌, 돈. 현미가 장롱을 뒤졌습니다. 금반지 2개를 꺼냈어요. 이거 시어머니 유품이 가져가시오. 필요할 거요. 서랍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중국 돈 200위안, 달러 50불. 이게 전부예요. 충분하오. 저는 낡은 지도를 펼쳤어요. 진이주에서 단둥까지 압록강, 강 폭이 가장 좁은 곳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경로를 그렸어요. 여기를 건너야 해. 오전 10시 도현이가 돌아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아버지, 연락처 구했어요. 종이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누군데? 단둥 쪽에 탈북자 도와주는 조선족이래요. 리수호라는 사람, 믿을 수 있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는 그 번호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은 검은색으로만 골랐습니다. 밤에 눈에 안 띄려면요. 음식은 옥수수떡 몇 개, 신분증은 불에 태웠어요. 제가 되는 걸 지켜봤죠. 이제부터 우리는 유령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6월 7일 토요일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현미가 김치 몇 포기를 이웃집에 나눠줬어요. 우리 시골 친척 집 다녀올게요. 이웃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마지막 인사였죠. 그날 밤 가족 3명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는 현미와 도현이를 봤습니다. 미안하오. 현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당신 잘못 없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도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가요. 함께 살아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현미도 울었어요. 도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살아남읍시다. 제가 말했어요. 꼭 함께 살아남읍시다. 그날 밤 우리는 울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는 건 살아남은 다음에 하기로요. 6월 8일 일요일 밤 1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는 손이 떨렸어요. 뒤돌아봤습니다. 25년을 산 집이었죠. 도현이가 태어나고 자란 곳, 현미와 제가 웃고 울었던 곳. 가요. 현미가 제 팔을 잡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캄캄한 밤길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어요. 마치 쥐처럼. 버스 정류장까지 30분을 걸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탔어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4시간 거리였죠. 버스 안은 어두웠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승객들이 졸고 있었어요. 우리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지나가는 마을들의 희미한 불빛, 모든 게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가 나왔어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군인이 올라왔어요. 신분증 검사. 승객들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꺼냈어요. 군인이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어왔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신분증을 건넸어요. 군인이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친척 문병 갑니다. 신의주. 군인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몇 초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통과.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죠. 현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새벽 3시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저쪽입니다. 도현이가 앞장섰어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폐공장 뒤편, 약속 장소였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김명준 동무,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렇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정도,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나는 리수호요. 돈 가져왔소?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금반지 2개와 달러 50불. 리수호가 손전등으로 확인했어요. 적소. 그게 전부입니다. 리수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원래 200불은 받아야 하는데, 따라오시오. 우리는 리수호를 따라 걸었습니다. 말없이 압록강변까지 1시간을 걸었어요. 지늘길이었습니다. 미끄러웠죠. 현미가 넘어질 뻔했어요. 도현이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참으시오. 리수호가 말했죠. 드디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철책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죠. 리수호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거리는 약 800m.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헤엄쳐야 합니까? 아니요. 지금은 썰물이라 걸어갈 수 있소. 물 깊이가 허리 정도요. 순찰은 있소. 10분 간격으로 돌아요. 하지만 타이밍만 맞으면 괜찮소. 리수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4시 20분에 순찰이 지나갈 거요. 그 직후가 기회요. 우리는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죠. 현미가 떨었어요. 제 옷을 벗어 덮어줬습니다. 곧 건너면 괜찮을 거요. 4시 15분. 멀리서 순찰병이 지나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변을 훑었죠. 우리는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숨소리도 죽였어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지금이요. 리수호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강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물속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죠. 6월인데도 이렇게 차가울 수가. 이빨이 부딪혔어요. 빨리 가시오. 멈추지 마시오. 리수호가 재촉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허벅지까지 올라왔죠. 허리까지 찼어요. 현미가 비틀거렸습니다. 도현이가 어머니를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현미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물살이 거셌어요. 발밑 돌들이 미끄러웠죠.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 같았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탐조등 불빛이 켜졌어요. 엎드려라. 리수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겼어요. 얼굴만 물 위로 내밀었죠.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탐조등 불빛이 천천히 강 위를 훑었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30초, 1분, 폐가 터질 것 같았죠.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지나갔죠.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요. 리수호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감각이 없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전진했어요. 물이 다시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에서 허벅지로, 무릎으로, 발목으로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빨리 숲으로 리수호가 앞장섰어요. 우리는 기어올랐습니다. 진흙범벅이었죠. 숲속으로 뛰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현미가 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소?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리수호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폐농가가 나왔어요. 지붕이 반쯤 무너진 집이었죠. 여기서 하루 쉬시오. 내일 밤에 다시 움직이오. 당신은 나는 가야 하오. 내일 밤 9시에 다시 올 거요. 리수호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3명만 남았어요. 폐농가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추웠죠. 온몸이 떨렸어요. 현미가 도현이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도현아, 우리 살았어. 저도 2 사람을 껴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떨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틈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현미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았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렀죠. 30년을 쇠를 만지며 나라를 믿었는데 결국 우리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도현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우린 도망자가 아니에요. 생존자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생존자였어요. 그날 새벽,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차가웠지만 달았어요. 중국에 왔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6월 10일, 단둥 외곽 조선족 마을. 리수호가 마련한 은신처였어요. 좁은 창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죠. 하루 종일 어둠 속에 있었어요. 식사는 하루 2끼, 리수호가 가져다주는 빵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공안 단속이 심해요. 리수호가 경고했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알고 있었죠.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 아니, 그 전에 총살당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창고 안에만 있었습니다. 좁았어요. 3명이 누우면 꽉 찼죠. 화장실은 구석에 있는 양동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살려면 참아야 했으니까요. 6월 12일, 리수호가 왔어요. 한국행 루트를 찾고 있소. 얼마나 걸립니까? 모르. 그리고 리수호가 머뭇거렸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오. 얼마나요? 5,000달러. 현미가 놀라 눈을 떴어요. 5,000달러요. 우리 그런 돈 알아요. 하지만 브로커들이 그렇게 부르 제3국 거쳐서 한국 가려면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5,000달러.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기다리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리수호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홀로 남았어요. 침묵만 흘렀죠. 6월 15일. 도현이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어요. 도현아? 현미가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도현이가 신음했어요. 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토해냈어요. 이러다 죽겠어요. 현미가 울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잡혀요. 그럼 어쩌라고요? 이대로 죽으란 말이에요. 현미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리수호를 찾으러 골목을 뛰었습니다. 리수호가 머문다는 집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리수호 동무,
문이 열렸습니다. 김명준 동무, 왜 밖에? 아들이 아픕니다. 약이 필요해요. 리수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소. 기다리시오. 30분 후 리수호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해열제와 항생제. 이거면 며칠은 버틸 거요. 창고로 돌아갔어요. 도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현미가 밤새 아들을 간호했어요.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고 손을 잡고 괜찮아. 도현아.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력했죠. 3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이 열이 조금 내려갔어요. 아버지, 응, 도현아. 저 괜찮아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현미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6월 25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리수호에게 말했어요. 일자리를 구해 주시오. 뭐든 합니다. 설거지든 청소든. 위험하오. 알아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리수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조선 쪽 식당 하나 알아요. 물어볼게요. 이틀 후 일자리를 구했어요. 조선 쪽 식당 뒷주방.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8시간. 일당 50위안. 많지 않았죠. 하지만 안 할 수 없었어요. 식당 주인은 60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북에서 왔지. 힘들었겠다. 열심히 해. 들키지만 않으면 돼. 고마웠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들, 뜨거운 물, 손이 쩍쩍 갈라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1,500위안을 모았습니다. 달러로 약 20불. 턱없이 부족했죠. 5,000달러까지는 아득했어요. 7월 말, 리수호가 왔습니다. 제3국 루트를 찾았소. 어디로 갑니까? 라오스 거쳐서 태국으로. 거기서 한국 대사관 연락하면 돼요. 비용은 3,000달러면 됩니다. 제가 좀 깎았어요. 여전히 많았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 일하면 될까요? 너무 오래 걸려. 공안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요. 빨리 떠나야 해요. 리수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 단체에 연락해봤소. 비용 일부를 도와줄 수 있대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한국 도착 후 갚아야 해요. 갚겠습니다. 무조건 갚겠어요. 드디어 길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보였어요. 기다림도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어요. 살아남기 위해 8월 15일.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리수호가 위조 여권을 가져왔어요. 이걸로 비행기 타면 됩니다. 중국 여권이었어요. 제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죠. 장웨이펑. 이게 당신 이름이요. 낯설었습니다. 김명준에서 장웨이펑으로. 현미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리메이. 도현이는 장타오. 공항에서 절대 조선말 하지 마시오. 중국어도 하지 말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오. 알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새벽 4시 택시를 탔습니다. 선양공항까지 3시간. 창밖을 봤어요. 중국의 새벽. 네온사인, 고층 건물, 차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현미가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여보, 저것 좀 봐요. 스문의 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네요. 그러게 도현이도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아버지, 저기 사람들 줄 서 있어요. 뭐 사려고 저렇게. 모르겠구나. 우리는 그저 구경꾼이었어요. 이 세상이 낯설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공항,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녔어요. 전광판에 온갖 도시 이름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방콕. 이쪽으로 오시오. 리수호가 앞장섰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권 주세요. 위조 여권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킬까봐. 직원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컴퓨터를 봤어요.
몇 초가 영원 같았죠. BNT 안행 맞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탑승권을 건네줬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과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났습니다. 짐 검사, 금속 탐지기, 또 긴장했죠. 하지만 문제 없었어요.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어요. 거대한 철새 같았죠. 저걸 타고 날아간다고요? 현미가 속삭였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탑승했습니다. 좁은 좌석, 안전벨트를 맸어요. 승무원이 안전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도 이해 못했죠.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했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땅에서 떴어요. 현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하얀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파란 하늘. 캡, 아버지, 저거 봐요. 도현이가 창을 가리켰어요. 구름이 솜사탕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처음 날아봅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죠. 52년을 살면서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어요.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후덥지근했어요. 열대, 기후. 땀이 흘렀죠. 공항 밖에서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웨이펑? 따라오세요. 택시를 탔어요.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낡은 건물 하나. 여기서 3일 기다리세요. 태국 가는 버스 준비할게요. 방 하나에 우리 셋, 침대 하나, 선풍기 하나. 하지만 문이 있었고 창문이 있었어요. 창고보다는 나았죠. 8월 18일 버스를 탔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 국경까지 10시간. 비포장도로였어요. 덜컹거렸죠. 멀미가 났습니다. 현미가 토했어요. 도현이도 얼굴이 창백했죠. 저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메콩강이 흘렀어요. 다리를 건너면 태국, 여기서 걸어가세요. 저 다리 건너면 태국 경찰이 있어요. 그럼 항복하세요. 뭐라고요? 브로커가 설명했어요. 태국은 북한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아요. 대신 구금시설에 보내죠. 거기서 한국 대사관 연락하면 돼요. 그게 계획입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걸었어요. 메콩강 물이 흘렀습니다. 태국 쪽 국경 초소가 보였어요. 경찰이 서 있었죠.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경찰이 총을 들었어요. 멈춰. 태국어였습니다. 우리는 멈췄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North Korea, North Korea Refugee. 도현이가 영어로 외쳤어요. 기술대학에서 배운 영어였죠.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말했어요. 10분 후 경찰차가 왔습니다. 우리를 태웠어요. 구금시설로 갔습니다. 작은 방, 철창이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있었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도현이가 말했어요. We will contact. Wait.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어요. 답답했습니다. 8월 25일 드디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어요. 김영준 씨, 한국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류 작업 진행할게요. 2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9월 8일 출국 허가가 떨어졌어요.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방콕에서 인천까지 9월 10일 새벽 방콕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6시간 비행. 창밖을 봤어요. 구름, 바다, 그리고 땅.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대한민국, 남한, 자유.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입국장으로 국정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준, 이현미, 김도현 맞으십니까?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현미도 도현이도 같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우리 살았습니다. 현미가 울었어요. 도현이도 울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6월 8일 압록강을 건넌 뒤 3개월 드디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었어요. 경기도 안성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은 같은 말을 쓰지만 많은 게 달라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죠.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해요. 낯설었어요. 수령님 대신 대통령님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당이 아니라 정부예요.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문화교육도 받았어요. 여기는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요. 지하철 타는 법, 버스 타는 법,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법, 휴대폰 사용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휴대폰을 처음 만졌어요. 스마트폰, 터치하면 화면이 바뀌었죠. 신기하다. 도현이는 금방 익혔어요. 젊으니까 저와 현미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업훈련도 받았어요. 저는 용접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북한에서 30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 자격증이 필요해요. 2주 교육받고 시험 봤어요. 합격했습니다. 김영준 씨 축하합니다. 자격증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용접기능사.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미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어요.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경력도 있으시잖아요. 현미도 자격증을 땄습니다. 도현이는 대학 편입을 준비했어요. 공과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 하나원 생활 중에 상담도 받았습니다. 심리 상담. 김영준 씨,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보위부가 오는 꿈, 문 두드리는 소리. 그럴 수 있어요. 트라우마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11월에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웃었어요.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경기도 부천, 작은 투룸. 하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현미가 울었어요. 진짜, 우리 집. 가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식탁 하나, 냉장고 하나. 하지만 충분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자유로운 바람. 퇴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작은 조선소 협력업체였어요. 북한에서 30년 경력이시라고요?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출근 첫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용접 마스크를 썼어요.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손에 익었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쇠 냄새, 30년 맡았던 냄새.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여기서는 누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아 비판도 없었죠. 그냥 일했어요. 점심시간,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밥 같이 먹어요. 함께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선택지가 많았어요.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요. 밥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 6가지 많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죠. 눈물이 났어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현미는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요? 제가 손 잡아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면 좋아하세요. 현미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도현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인천대학교 기계공학과. 아버지, 합격했어요.
잘했다, 도현아. 도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아니, 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2026년 봄, 벚꽃이 피었습니다. 주말에 한강공원에 갔어요. 가족 셋이서 강변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웃었어요. 자유로웠죠. 여보, 저기 봐요. 현미가 가리켰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어요. 한강 물 위를. 저희도 저거 탈까요? 그럽시다. 유람선을 탔습니다. 가판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죠.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선 배가 가라앉아도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렇구나. 최연암은 가라앉았지만 우린 살아남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어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메콩강도 건넜죠. 그리고 이제 한강. 세 번째 강. 하지만 이 강은 건널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위를 떠다니면 됐으니까요. 여보, 현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살아남았어요. 그래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탈북민들이 자유대안에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